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의 남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회장과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좀 여쭙다가 다 못 여쭌 것이 좀 있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채 전문가시고 지난번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 서민들을 위한 그 정책 중에 디딤돌, 햇살론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셨었죠. 근데 요즘 전화를 많이 받다 보면 그 디딤돌이다, 햇살론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정부 보조금 1억까지 해서 뭐 지원을 해준다. 문자로도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엊그제도 이제 친구한테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 광고 그 메시지를 이제 받고 사실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대부분 다 허위입니다. 아하. 그 지금 그 언론사 그 기사 네. 서민금융 관련 기사 옆에는 정보 보증 뭐 지원 대출 네. 이런 것들이 꼭 뜹니다. 예. 이런 것들은 100% 허위고요. 아. 엊그제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S은행에서 뭐 당신이 그 대출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1억까지 예. 대출해주겠다 이런 광고예요. 제가 보니까 그 회의망원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증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S은행에 알아보니까 다 허위고 예. 그런 것들은 그 대부분 그 자기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밑에 나옵니다. 네. 누르면 그러면 이제 그 개인 정보를 이제 탈취해 가지고 사실상 그걸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예. 이 보이스피싱 업자들한테 넘기기도 해서 네. 다른 이제 제 2의 피해가 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언론에 이 광고가 나오는 건 다 가짜입니까? 뭐 다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돈이 급하니까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정보까지 탈취당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제 그 3회 그 보이스피싱까지 당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느 인터넷을 뒤져봐도 엄청나게 지금 홍수처럼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예. 뭐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공정위라든가 이런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입이 되면 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럼 이런 광고들은 더 극성을 부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 정부는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더 규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 소비자들, 국민들 이거 어떻게 좀 쉽게 알아보고 그런 게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네. 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2005년도부터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 제가 그 한국 이지론이라고 네, 그게 네. 이제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로 바뀌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네. 본인의 그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회사들이 그 은행부터 이제 이금융국까지 다 대출 정보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부터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예. 그 대출을 안내 받고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지원 서비스라고 하셨. 네.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 맞춤 대출 서비스. 그게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용하는 거는 돈을 내야 됩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죠. 무료고 이제 거기에 지금 한 40여 개 금융회사가 대출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은 개인이 이제 40여 개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사실은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대출 조회를 하면 악영향이 없이 신용정보에 불리한 작용을 안 받으면서도 한 번에 40여 개 그 금융회사를 둘러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검색을 해봤는데 대출 받을 만한 금융기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상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부업체가 빠졌는데 대부업체도 연 24%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대출이 받을 수 없다면 사실상 그분이 돈을 빌려서는 어려운 분입니다. 네. 계속 돌려막기 이제
고리로 빚을 돌려막다 보면 그 빚이 커져서 나중에 예. 더 큰 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라든가 네.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 긴급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햇살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제도들을 잘 네.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상담원 5에서 100까지 전화 한 통, 즉시 입금, 오케이. 당일 신용 제출 서류 없음, 취업 준비생, 창업 준비자, 직장인 프리랜서, 일용직. 꼭 도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오늘 얘기의 주제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간 소득을 가지고 내가 대출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비율을 계산해서 예.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금액이 뭐 5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비율이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40%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소득분의 소득을 가지고 내가 빌린 돈을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지? 이 비율을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연소득이 3천만 원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신용으로 빌렸다 네. 했을 경우에는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원금 갚아야 될 것이 이제 10년으로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원금 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자는 이제 10%로 빌렸으니까 이자 300만 원하고 하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분의 600. 그러면 이제 20%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금융도 이제 이 정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은행권에 도입을 했는데요.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입이 되는데 지금 시청자 중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담보를 들고 이제 돈을 좀 빌려야지 급하게 갔는데 소득이 없다고 이제 돈을 그렇죠. 안 빌려줄 겁니다. 예. 그러면 창구에서 많이 이제 마찰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제도에 대한 그 사전 설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좀 DTI, 네. 뭐 Debt to Income이라는 그 그렇습니다. 제도, 네.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총 소득분의 연간 소득분의 갚아야 될 금액이 뭐냐면 주택 그 원리금 상환액, 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이제 기타 그 대출 이자 부분만 포함을 했었어요. 예. 그게 이번에 이제 기타 대출에 대한 원금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보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까지 확대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네. 1금융권에 시행을 했을 때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2금융권까지 이 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우선 그동안 그 DTI나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이나 이렇게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과잉 대출이 많이 됩니다. 예. 상환 능력보다 그 더 많은 대출이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담보대출 위주의 그 대출이 나가요. 이 상환 능력을 보기보다는 담보만 보고 이제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네. 특히 지금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담보대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만 가져가면 예. 뭐 땅만 가져가면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 담보물 가치가 이제 하락한다든가 하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대로 위험해지고 그렇죠. 그 개인은 차주는 차주대로 또 위험해져서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대출을 하도록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상호 간의 위험성을 제거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작년 10월에 은행권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네. 그 풍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못 받은 분들은 결국은 이금융권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네. 금리가 더 높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그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되기 때문에 네. 2금융권에도 이제 다음 주부터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방금 풍선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1금융권에서 그렇게 해서 2금융권으로 몰렸고 2금융권에서도 지금 DSR 이것이 적용이 되게 되면 사채 시장으로 또 풍선 효과가 번지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대부업은 적용 대상에서 좀 빠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대출 받을 때는 이 대부업 대출이 이제 포함해서 계산이 되지만 네. 일단 대부업체 받을 때는 이제 그런 비율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대부업체 대출로 많이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고 예. 또 하나는 거기서도 안 되는 분들은 진짜 급하다 그러면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갈 그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정책은 옛날 그 DTI나 LTV처럼 개인 차주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금융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 비율을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맞추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 정말 돈이 급하고 꼭 필요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1년 말까지 규제 비율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기존 대출도 적용이 됩니까? 근데 기존 대출은 적용이 안 되고요. 이제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뭐 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이제 해당이 되고요. 예. 이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지금 이제 그 풍선 효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환 능력이 되고 또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뭐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본의 아니게 또 삶의 터전을 잃거나 아니면 아주 급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사채 시장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로 몰리는 거기까지 찾아가게 되는 그런 소비자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세망울씨라든가 뭐 햇살론 뭐 4대 그 서민금융 상품들은 네.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그리고 그렇군요. 건당 300만 원 이하 대출 네.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민들이 돈 빌리는데 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적금 담보대출 경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언론에서도 그리고 그 경우는 이제 원금의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고요. 네. 이자만 추가로 부담한 이자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경우도 네. 적용을 아예 안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넣은 그 보험료에 대해서 그만큼 대출을 받는 거 이런 건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농어민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입증이 또 어려워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조합에다가 초라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소득에 포함하도록 해서 네. 소득 인정 범위를 좀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대출 받는데 큰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네. 서민들이 그렇게 배려를 꼼꼼하게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과거보다는 돈 빌리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중요한 게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돈을 빌리게 하는 것이 과연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냐 네. 하는 문제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 조정을 통해서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긴급자금 대출 형태로 네. 생활비 같은 경우는 진짜 긴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 대출 상품으로 커버를 해주는 것이 네. 이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단순하게 안 쓰고 그냥 저금하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근데 참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꼭 걱정입니다. 필요하니까 이분들도 돈을 빌리러 가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근데 지금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이 대출이 소득이 1억이라면 그 원리금 상환해야 될 거는 2억 6천이에요. 네. 1년에. 그런 부분을 계속 놔두고 키우게 되면 네. 나중에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일단 목표를 이제 160으로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 20씩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숨통은 좀 튀어나왔습니다만
그 숨통이 좀 너무 좁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또 탄력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예, 물론 그렇게 서민들한테 해야겠죠. 이제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